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마지막 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10,000원까지는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한 격차도 크고요. 결국 7,000원 정도 선에서 중재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입장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도 있고요. 무엇보다 인상을 바라는 근거의 이야기도 핵심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측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경제 톱 이슈, 이번 주는 FTA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개정정신보건복지법 논란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입장과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강제 입원 등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있지만 전혀 현장 혹은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경제의 소리는 동전 없는 사회의 소리 먼저 들려드립니다.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내일 토요일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마지막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도 굉장히 크고요.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의 걱정도 큽니다. 하지만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이 소득주도의 성장이라는 틀에서는 오르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일까요? 굉장히 팽팽하게 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9,570원을 주장했습니다. 애초 주장보다 조금 한 400원 정도 후퇴를 했고요. 경영계는 6,670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역시 애초 주장보다는 조금 한 몇십 원 정도 올린 차이입니다. 이 2,900원의 차이가 무척 큽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이시죠.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내일이 마지막 회의입니다. 아마 내일 회의를 해서 16일, 일요일 새벽까지는 결정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현재까지 어떤 상황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최저임금 교섭이 그 어느 해보다도 대단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노동자위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상생 방안으로서 최저임금 1만을 주장하고 있고, 네네. 예, 반면에 이제 정경련과 경통이 주도하고 있는 사용자 위원들은 오로지 임금을 적게 주는 데만 이제 주력하다 보니까 10차에 이르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이 지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9,570원과 6,670원, 이 2,900원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9,570원 수정 제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희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시급 1만 원, 월 209만 원 돼야 가족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예, 다만 사용자 위원들이 노동자 위원들의 수정안 없이는 자기들도 수정을 낼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고, 네. 또 공익위원들께서도 양측의 수정안 제시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네. 저희들은 이제 교섭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노동계 일부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해한 것입니다. 예, 지금 어수봉 위원장도 격차가 너무 크다. 2차 수정안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노동계 측에서는 2차 수정안 내는 것도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이 최소한 1만 원은 돼야지 가족과 함께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수정안을 계속 내는 것은 국민들의 열망과 또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1만 원의 근접한 액수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 제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뭐 이 중견기업이라든지 한 300인 정도 되는 기업들은 보니까 이제 여러 수당 외에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산정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최저임금 제한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에다가 OECD를 놓고 봤을 때도 뭐 여러 가지 OECD가 아니라 노동경제 지표 분석에 따른 국가를 놓고 봐도 한 13위 정도여서 그렇게 낮지는 않다. 좀 현실적으로 노동계가 요구가 과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 자료가 바로 그 통계의 함정입니다. 네. 그 자료는 이제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우리나라와 비교 의미가 전혀 없는 나라들을 포함시켜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네. 통계가 나오는데 네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노동 경제지표 분석에 따르면 이 27개국 중에서 14위로 나타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올 3월에 이제 OECD가 발표한 자료도 보면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인데 거기에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가 돼가지고 심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된다. 네. 예, 이런 발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바라보는 각도와 입장이 좀 다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제가 또 이 사용자 측 입장을 좀 녹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또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내세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뭐 물가도 따라 오를 것이다. 이런 부담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최저임금의 대표 인상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자영업자들에게 물건을 사는 계층이 전부 다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호주머니가 채워져야만이 구매 욕구가 높아지고, 그에 네. 따라서 자영업자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저희 한국의 자영업자가 약 6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70%는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예. 나머지 30%가 문제인데 네네. 그 30%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 알고 있고 네네. 특히 저희들이 지금 그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 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정부의 한 커피숍에서 이 사장님이 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시급을 10,000원으로 인상했더니 예. 보도가 됐었죠. 매출이 30%나 급상승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 대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중저소득자들에게 소득을 올려주면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 이제 이런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대한 배경이기도 한데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부담이 있다라는 논리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별, 지역별 좀 지역은 사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차등화해서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의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게 임금을 받는 계층 또는 지역 업종에 대해서 적용하는 임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적용돼야지. 만약 그런 식으로 업종을 차등을 준다든가 지역별로 차등을 주게 되면 다시 그들은 더 어려워지게 돼 있고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저임금은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실 대기업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기본급에 대한 인상 앞서도 제가 살짝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최저임금 산정 범위 확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식대라든가 숙박비 이런 걸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 산입 범위를 이 확대하자든가 이런 것은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해 놓고 난 이후에 네네. 검토해 볼 문제이지 지금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까지 합쳐서 얘기하기에는 좀 다시 이제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또 그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 법 개정의 사안이다. 예. 자, 일단 뭐 사실 사례가 있습니다. 벌써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처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재차 수정안을 요구한 뒤에 촉진 구간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결정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예. 네,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최저임금 조사가 하는 교섭인데 네. 네, 공익위원들이 서로 간에 원활한 교섭을 위해서 역할을 해왔었고 그동안에 네. 올해도 또 그렇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역할을 해서 네. 원활한 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예. 최저임금이 한 7,000원대 초반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위원회 회의를 계속 참여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결국 한 얼마 정도로 결정될 거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1만 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네. 7,000원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또는 네. 저임금 노동자들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보고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측 위원이죠.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함께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코너가 바로 경제공감사전입니다. 사전을 만들듯이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공감사전 앞서 인터뷰한 최저임금 이야기입니다. 16일 새벽, 일요일 새벽쯤에는 최저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사전 그대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에게는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말 그대로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9,570원, 사용자 입장에서는 6,670원, 2,900원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당장 본인들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란 부담이 크고요. 또 여러 가지 여파도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도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접점이 지금 최저임금 이 네 글자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풀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부탁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번 주 경제 이슈 전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매일매일의 뉴스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정확하고 날카롭게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사실 매일매일의 경제 뉴스도 담당해 주셨죠. 참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일단은 그 부동산 규제 대책 시작된 얘기랑 FTA 얘기가 관심사인데 먼저 부동산 대출 관련 얘기에서 대출 절벽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번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었죠. 네. 이제 뭐 우리 그동안에 인구절벽, 고용절벽 들어봤습니다만 정말 대출절벽이 현실화됩니다. 다음 달에 더 센 규제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도입 혹은 신 DTI 도입입니다. 네.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이 있는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네. 있는지 아니면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든 대출의 총량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져서 대출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네. 또 신 DTI라는 건
돈을 빌릴 사람이 미래 장래 소득을 감안해서 네. 대출에 어떤 한도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 확실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가계대출의 총량 규제에 나선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장단점이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네. 가계부채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될 수 잡히겠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여러 가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가계대출은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만에 하나 다음 달에 총량 규제가 시행이 되면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이금융권, 대부업체 이런 쪽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그럼 대출 규제가 과연 실질적인 가계부채 줄이는 대안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부채 증가의 위험성과 별개로 이 대출이라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막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지난주에 한번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제 신입사원들은 마이너스 통장 발급도 어렵다 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통상 4등급에서 5등급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신용도가 낮게 되면 직장인이든 사회초년생이든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져서 신용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어디서 신용대출을 받느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비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비용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바로 내려갑니다. 쓰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네. 카드론, 이금융권, 대부업체에서 이용하게 되면 등급 자체가 내려가니까 그다음 등급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이금융권까지 총량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금융권도 사람 가려서 신용대출하겠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새 정부의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그 대책 중에 가운데 하나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이게 150%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더 대출 안 해줄 테니까 있는 부인 먼저 갚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총량 규제에 앞서서 오히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대출 절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대책을 먼저 활성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저희 프로에서도 서민금융 전용 차로는 좀 열어놔라 이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절실한 내용입니다. 이래서 좀 관련이 있는 분야겠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관심도 사실 이래서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했죠. 진짜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여러 가지였습니다. 네. 정말 직장인들 은행 갈 수 없는 직장인들 가입이 늘다 보니까 100일 만에 가입자 수가 40만 명. 예금과 대출 모두 6천억 원 돌파했는데요. 네. 또 이달 말에는 2호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카카오뱅크가 네네.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K뱅크가 주력으로 했던 직장인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K대출이 판매를 중단한 겁니다. 네. 이게 왜냐? 초기 자본금 2,500억 원의 자본금이 다 통이 났습니다. 예, 그 제한이 있죠. 맞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은산분리 규정 때문인데요. 네. 대주주인 KT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지금 증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이제 막도록 하는 이 규제 때문인데 결국 추가 증자위에서는 이 주주들 모두 한 21개 주주가 있거든요. 네. 이 주주들 모두 비슷한 비율로 이제 지분에 따라서 증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주주들이 모두 다 똑같은 경제 상황이 아니에요. 네. 일부는 신생 벤처 업체도 있어서 추가 증자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법은 은산 분리를 완화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이거 모두 완화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소유한 이 소유를 하게 되면 사금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네. 잠자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계속 갈등의 제일 요인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좀 직장인들 중에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대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든 신DTI든 모두 대출 환경이 악화됩니다. 네. 그러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대출을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고는 집 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잡아놓고 안 쓰고 있다. 이게 전부 이제 자기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정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카드 사용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미래소득까지 반영하는 신DTI가 적용이 되면 오히려 젊은 20, 30대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서 네.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주택 구입할 때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다는 점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앞으로 금리가 내리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죠. 네. 또 신규 주택 분양하더라도 집단 대출에 중도금, 이주비
모두 다 소득 증빙이 돼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 수밖에 지금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내 빚을 지금 관리하는 게 참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FTA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얘기를 다뤘는데요. 이거 개정협상이냐 재협상이냐라는 구분 가지고도 참 뜨거웠었거든요. 지금 미국이 일단 요청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미동맹 강조한 이 정상회담 2주 만에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격인데요. 일단 30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별공동위원회를 갖자라는 이제 통보를 받아온 겁니다. 네. 한쪽이 원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죠. 당초 정부는 한 내년 이후에나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트럼프 정부가 이제 북미 납타 협상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 그다음 한미 FTA 수순이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속내를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국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 네. 지금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미국 노동자의 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오히려 한미 FTA 개정 사항을 통해서 지지력을 좀 결집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러스트벨트, 이 트럼프의 표밭에 대한 어떤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실제로 이 철강 자동차 부분은 상징적으로 건드리면서 다른 서비스까지 압박을 할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장이 좀 열릴까요? 맞습니다. 이 후속 협상이 착수가 되면 개정이든 아니면 무슨 전면 개정이든 수출 손실, 생산 유발 손실,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다는 건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무역 적자가 큰 분야에 대해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인데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협상이 실제 추진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 달러, 약 19조 4천억 원의 수출 손실을 떠 안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뼛속까지 기업인이거든요. 예. 한미 FTA 개정안은 1차 청구소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이라는 2차 청구서를 보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번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새 정부가 지금 통상교섭 본부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빨리 이 통상교섭 능력을 좀 끌어올리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설득과 주변 국가를 포함한 이 지역 권역에 대한 좀 우리 입장을 설득하라라는 말 여러 번 반복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국민의 건강, 특히 건강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이 바로 경제 혹은 국가 전체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우울증 또 정신질환의 위험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TV 뉴스나 이런 강력 사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대한 또 정신건강에 대한 영역에서도 새로운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개정정신보건복지법입니다. 정확히 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의 입장도 갈려있는 상황이고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놓고서 환자를 위한 게 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도 큽니다. 월요일에 이 수도권 투데이에서 복지부 측 입장을 담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생생경제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를 맡고 계신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뉴스 보면 심심치 않게 정신질환이 등장하는데 이 어려운 말들을 국민들이 많이 접할 만큼입니다.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만큼 좀 정신질환 환경이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요 사이에 이제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 정신질환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사실 또 보면 이제 이번에 인천 사건처럼 네. 범죄자가 이제 처벌의 감경을 위해서 마치 이제 본인이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왜곡하는 게 네. 아닌가 의심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 편견이 자꾸 강화가 됩니다.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제 이미 1960년대에 저희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해서 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이 다 이제 허무하게
심하게 무너지면서 그 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그 결과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오히려 제때 네. 치료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2016년도 네. 이제 작년도에 실시한 전국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네. 우리 국민들 4분 중 1분 정도가 네. 평생 한 번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시는데 네. 질환을 앓는 거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실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아직 22%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민 4분 중에 한 분은 정신적인 건강상의 문제,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치료 비율은 22%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직접 진료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편견의 문제 사실 좀 심각한데요.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뭐 가수 김장훈 씨가 열심히 저희 라디오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 이렇게 이제 질환에 대한 편견, 그리고 잘못된 인식이 심하다 보니까 치료율이 결국 낮아지고 또 치료도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됩니다. 아, 네. 22%의 치료라는 것도 증상이 아주 악화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래 치료로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정말 이제 그 증상이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까지 네. 이제 돼서 이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원 비율도 늘고 본인의 이제 병식도 없어져서 강제 입원이 필요한 네.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조현병 또 양극성장애 환자분들이 네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빨리만 오시면 사실 뭐 외래 치료로 가능한데 네. 근데 이제 그러고 이런 분들은 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 또 이분들의 부족한 기능을 지원해줄 정신보건센터 네. 같은 사회복귀 시설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정말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일반적인 신체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료 시점 중요하고요. 치료 후의 관리 중요한데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월 30일자로 개정 정신보건복지법이 시행했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강제 입원 조항이 좀 핵심 논란거리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민감했나요? 예, 이제 강제 입원 조항이 이제 개정이 됨으로 해서 자타의 위험이 입원의 필수 조건이 돼 버렸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조증 환자처럼 이제 폭력성은 없지만 본인 제 가산이 탕진될 정도로 뭐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돈을 쓰고 네. 이런 이제 분들 그리고 이제 전혀 병식 없이 음주를 반복하고 이렇게 본인 몸이 네. 망가지는 이런 알코올 중독 환자 같은 분들을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분들이 병식이 없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 문제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 해법을 반영한다라는 계획이었는데 네. 현재는 이제 그게 지침 수준으로 내려가 버림으로 해서 네.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커졌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병식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스스로 아픈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입원을 스스로 결정해라. 안 그러면 인권 침해되니까 지금 이게 논란이다라는 얘기로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고요. 정신질환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 입장은 이미 국제사회와 국회에서 합의가 있었다. 강제 입원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높아서 인권 침해 우려가 항상 제기되고 있고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했다. 잘 된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인권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켜져야 될 최상의 가치다라는 건 저희도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법조항만 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네. 건 아닙니다. 인권 보호가 이제 정신과 강제 입원 현장에서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되고 이 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19대 국회 말이 너무 졸속 개정을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지가 못했고 그 이후에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허점이 많은 상태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번 며칠 전에 절차가 간단해서 강제 입원 비율이 높았다. 네. 입원 기간이 길었다라고 설명하는 건 굉장히 극히 부분적인 걸 이제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네. 이 사실을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강제 입원 비율이 높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병식이 없어질 정도로 증상이 악화돼서야 병원을 찾게 네. 되고 또 퇴원 후 이제 인프라 지역사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입원이 연장되는 이제 그런 정신보건 전반적인 정신보건 환경에 문제가 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개정된 정신보건법에서조차 전문 1인당 비율이 변함없이 60명. 네. 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60명의 환자를 60명의 입원 네. 환자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입원 치료비는 지금 의료보험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우리 이분들이 제도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환경의 문제인데요. 자칫하면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방식으로 오해를 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치료와 또 인권 중요한 문제지만 좀 다른 차원인데요. 이래서 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문제였기 때문에 의사 2명 이상의 교차 진료를 해서 확인한다. 이게 지금 얘기인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제 현행법상에서 그 강제 입원, 네. 강제 입원에 관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시행령 시행 규칙에 반영되지가 못하고 네. 하위 지침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 소송 가능성을 좀 우려한 의사들이 네. 방어 진료를 하게 되면 정말 입원해야 될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저희가 하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퇴원 대란에 우리 뭐 저희가 꼭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만은 네네. 보도가 이렇게 됐었죠. 말이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퇴원 대란이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건 이제 없지 않느냐라고 네, 복지부가 얘기하고 주장 있습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 거는 결국 이제 교차 진단 인력 네. 부족하다는 거를 준비가 잘 됐다라고 사실 하셨지만 교차 진단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네. 복지부도 사실은 아시고서 그 원래 법 취지와 달리 같은 병원에서의 2인 진단도 허용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일간지에 조간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개정법 시행되고 5월 30일 지난 한 달 동안에 강제 입원 심사 건수가 전체 25,991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원래 법 취지대로 타 병원 의사가 와서 2차 진단이 이루어진 거는 절반도 안 되고 전체 케이스의 58.8%에 해당되는 15,776건에 대해서는 같은 병원에서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법에 규정된 대로 그 교차 진단에 의해서만 그 판정을 내리라 했으면 그 15,000명 이 이제 한 달 사이에 퇴원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도 저희가 뭐 저희 의사들이 뭐 공연한 불안을 부추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저희가 예상했던 범위도 훨씬 상회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문제는 이제 이런 사태가 이번 달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12월 말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뭐 지정 진단 의료기관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기관 그 병원들이 교차 진단을 통해서 그 이제 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의 환자들이 퇴원해야 되는 환자들 그 사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저희가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가 확장돼야 되고 그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환경도 개선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2차 진단 전담 의사가 국공립병원에 대폭 이제 충원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334개 전체 지정진단 의료기관 중에 국공립병원이 90여 개, 나머지 150여 개 병원이 민간병원. 이렇게 되면 그 법조문에 있는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그 기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법조항에 그 완전히 그 본말이 전도되는 그 법조항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민간병원 및 그 국공립병원이라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개선이 돼서 민간병원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야 됩니다. 자, 인권이라는 가장 최상의 가치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 가외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주무부처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좀 개정안 손본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예, 저희 학회에서는 이제 사법 입원 또는 준사법 입원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사법적인 협조로서 인권을 보호한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잘 구현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인데
순회 판사님들이 병원들을 쭉 순회하면서 강제 입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법조인이 완전히 해주셔서 네. 법적인 논란을 없애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라고 하면 법률가들과 의료인들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가 네네. 이제 강제 입원 필요성에 대한 법적인 결정을 지금처럼 느리게 해서는 곤란하고 아주 신속하게 내려주는 네. 준사법 입원이 뭐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논의를 보다 이제 전문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변호사회하고 네네. 저희 학회가 MOU를 맺고 공동 세미나를 계속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법대 교수님들의 또 네. 조언도 저희가 구하고 있습니다. 예, 인권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이 사법적인 보호가 가장 기본이다라는 생각은 모두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좀 새로운 변화된 얘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또 진행된 상황 보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TF를 맡고 계시죠. 대책 TF를 맡고 계십니다. 상계백병원 이동우 교수였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경제 소리, 이 소리로 만나는 경제 이야기 많은 분들이 팬까지 생겼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자, 팬덤을 몰고 다니는 경제캐스터 이혜선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확인 안 된 팬덤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확인은 계속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청취자분들 중에 애청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문자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응원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예, 네. 오늘은 어느 소리 담았습니까? 네, 편의점에서 동전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한국은행에서 지난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동전 없는 편의점, 동전 없는 마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지폐는 그냥 받고요. 동전을 그 금액만큼 교통카드에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네. 서울시 종로구에 동전 없는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체험을 좀 해봤는데요. 네.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700원이면 할인카드 있어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받았습니다. 네, 교통돈 300원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교통카드에 적립해드릴까요? 네, 300원 교통카드에 적립되었습니다. 예, 이 삑삑삑삑 소리만 들리고요. 네. 차라락 땡그랑 이런 소리 이제 안 들리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편의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생각해 보면은요, 거스름돈도 받아야 되고 동전 받으면 지갑에 넣기가 좀 번거롭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카드를 꺼내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휴대폰 결제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현금을 주고 그냥 교통카드 같이 주면서 네. 남은 돈은 여기에 적립해 주세요 하면 그러니까요. 되니까요. 약간 좀 멤버십 카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습니다. 예, 몇몇 지금 북유럽 선진국들은 아예 지폐, 동전 없어지는 곳들이 있는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동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때문이겠죠? 네, 해마다 동전을 제조하는 데에만 약 6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은 회수율,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동전 없는 사회라는 이름으로 현금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잔돈을 전자지급 수단에 적립하는 잔돈 적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 전자금융기획팀 정준호 조사역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네. 작년에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62.2%의 응답자가 동전을 소지하고 있지만 잔돈으로 동전을 받더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6.9%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받은 동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동전의 발행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미사용되는 동전을 줄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동전을 선불 카드에 모으게 된다면은 교통카드를 저금통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잔돈 적립 서비스가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국은행은 서비스 정착까지 시일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적립 매장과 적립 수단을 확대하고 시범 사업자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 뭐 저도 동전을 쓰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보다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잔돈을 적립하는 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해요. 다만 아직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동전 사용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전 없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진 매니저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네. 초창기에 적립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냥 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혹은 뭐 귀찮다 이렇게 하는 손님들도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하면서 적립해가는 손님들도 있고 다양했었습니다. 저희 항상 그 잔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확 몰려오거나 혹은 공휴일이 계속되어서 돈을 바꿀 수가 없을 때는 좀 곤란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좀 편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잔돈을 하나하나 계속 세야 되는데 이런 거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지금 동전이 난 게 옛날보다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교정까지 충전해서 쓴다면은 개인적으로도 전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편리하다라는 얘기 또 참 많이 도움되는 얘기일 텐데 쓰시는 분들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3만 5천여 건 정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매장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하루에 2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 사실 실적이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만 이 동전 없는 편의점에서 만난 소비자분들은 서비스 자체가 참 좋은데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만나보시죠. 막상 사라진다고 말 들으니까 좀 생소하긴 한데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동전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거스름돈 받을 때도 딱 맞춰서 내지 않으면 또 생기니까 번거롭고요. 동전을 필요로 하는 데가 또 다른 데가 있으니까 소비자가 원할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유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교통카드가 뭐 몇백 원 단위로 이렇게 또 떨어지잖아요. 1,000원 단위에 끊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유용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잘 처음 해본 거라서 조금 전 헷갈렸어요, 사실. 그냥 동전으로 계속 그냥 주는 게 익숙한데 이 시스템이 있는 건 좋은데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있는 거를. 그래서 이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알려주는 게. 예, 아직은 좀 적응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시범 서비스가 4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좀 시범 운영자를 추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앞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동전 없는 편의점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CU나 세븐일레븐, 위드미 같은 편의점에서 얼마든지 전국 곳곳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에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국은행에서 7월 21일까지 동전 없는 사회에 참여할 시범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동전 없는 사회를 통해서 앞으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동전 없는 사회를 미리 취재하고 오신 팬이 있는 경제캐스터 네. 이혜선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7292님, 을과 병의 싸움 되면 안 됩니다라고 최저임금 얘기해 주셨고요. 0734님, 10,000원으로 올려주세요 하시면서 티켓 선물 부탁하셨는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